자, 그러면 이제부터 조선시대 성문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성은 굉장히 자유분방했고 그러다 보니까 문란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조선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 성에 대한 통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뭡니까? 유교 국가를 표방하면서 그런 문란한 성문화를 억제하고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지만 이 유교 국가에서는 이 유교적인 이데올로기, 특히 내법이라든가 이 정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뭡니까? 성을 통제함으로, 특히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면서 신분 질서라든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려고 했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 현대 이런 뭡니까? 성에 대한 폐쇄적인 문화 또는 부정시되는 문화를 대부분 유교에서 이게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교 탓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유교의 성문화, 성의식을 정확히 좀 성의식과 성윤리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유교는 절대 성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성을 부정하는 그런 금욕 철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을 인정했던 게 유교입니다. 단 낙이 부름이라고 아시잖아요. 즐기되 음란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밝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성을 누리되 음란하지만 않으면 될 정도지 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현대에 사실은 기독교 문화의 영향이 큰 것이지 유교의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의 성의식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역에서 보듯이 음양의 조화입니다. 소위 말하면 남자와 여자, 음과 양의 조화를 통해서 자손을 낳고 그래서 대를 이어가도록 바라는 것이 유교의 성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음양의 조화를 통한 생명 탄생, 이게 유교의 기본적인 것이었죠. 대표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공자, 그러면 공자는 성을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예, 탄압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공자의 성의식이 그나마 잘 드러나는 것이 공자가 시경을 편찬하면서 보는 그 시경 안의 내용들을 보면 사랑 노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고 보면 어때요? 공자도 사랑과 성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맹자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성욕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다. 이렇게 아예 그냥 딱 못 박을 정도로 그 성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후대 성리학자들이 성을 좀 통제하려고 할 때 들었던 게 얘기인데요. 이 얘기에는 뭐냐면 절제를 강조를 하긴 했어도 성에 대한 중요성을 뭡니까? 굉장히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단 여색만 삼가할 뿐이지 성은 절대 그렇게 뭐죠? 탄압한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교는 금욕 철학이 아닌 오히려 성을 인정하고 단 적당한 선에서 절제하기를 바란 그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조선시대 때 성의 그런 어떤 억제라든가 통제는 도대체 어떤 이론, 아니가 사상을 때문에 그랬느냐? 예,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성리학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 성리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성리학이 언제부터요? 고려 말부터 도입돼 가지고 조선 전 중기를 거치면서 이게 정착이 돼 가는데 이 성리학이 일종의 예교를 강조하면서 금욕주의를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성리학에서 뭐가 했냐면 소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학은 뭐냐면요. 조선시대 그 어린이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필독서이고 또 교육기관에서도 반드시 가르치는 필독서였는데 이 소학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남녀의 분별입니다. 내 분별. 여러분 남녀 칠세 부동석 아시잖아요. 남녀가 같이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려시대 때만 해도 남녀가 함께 놀면서 목욕도 막 같이 하고 그랬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욕이라는 것은 억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야지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여성들의 성욕에 대해서 억제할 것을 소학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한테 정절을 지키도록, 소위 말하면 재가를 못하도록 한 게
사실은 소학이죠. 소학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굶어 죽은 것은 사소하나 절개를 얻는 것이 잃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정도로 여성들의 성을 이제 억제시키는데 소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예교라는 것 때문에 이게 뭡니까? 유교의 예를 들면서 성욕을 지나치게 남발하지 않는 성욕이 절제되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성리학의 문제점이 여성들의 성을 통제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때부터 이제 성이 남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특히 관원들의 탄핵할 때,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뭡니까? 특히 고위 관료 아니면 뭐 이렇게 장관 할 때, 인사청문회 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할 때 뭘 가장 많이 드나요? 아시겠지만 뭐 부동산도 있고 그렇지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그 사람의 성적인 생활 문제, 그 부분을 굉장히 하는데, 그게 소위 말하면 조금만 그 소위 그 성에서 부도덕한 면이 보이면 집중적으로 물고 들어가서 이제 그 소위 이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성을 문란한 성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이제 일종의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덕성에서 결여돼 있다 해가지고 더 관리로 올려서는 안 된다 이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겉으로는 마치 예의 도덕을 지키는 것처럼 하죠. 그러니까 근엄한 것처럼, 소위 말하면 난 성하고 관계 없는 것처럼 상당히 군자연하게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뒤에서는 성을 탐닉하는 소위 말하면 허위의식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팽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리학이 사실은 유교가 아니라 성리학이 금욕을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또, 이거는요 양반 사대부들 지배층만 말하는 거고요. 하층민들한테는 절대 영향을 안 미쳤고요. 또 하나,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전기에는 여전히 고려 때의 그런 어떤 자유분방한 성문화가 계속 흘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조선 전기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뭡니까? 이념적으로 이제 성에 대한 억제라든가 통제가 가해지기 시작하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여전히 성적인 어떤 자유분방한 문란한 시대가 계속 흘러가는 거죠. 특히 여기에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 당시에는 성이 굉장히 문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일단은 남성층부터 한번 보면은요, 남성층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이제 예교를 주장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마치 나는 그런 좀 뭐랄까요, 성에 좀 무관한 것처럼 하고 여성들한테만 이제 강조하면서 했겠지만 겉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호색한, 그러니까 특히 첩을 들인다든가 아니면 그 관기들, 기녀들을 상대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여종들의 성을 착취하면서 많은 어떤 호색 풍조가 남성들한테 있었습니다. 남성들도 특히 이 당시에는 그 혼외 연애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간통 사건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당시에 플레이보이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막 섭렵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대표적인 애가 용제총화에 나오는 김효성이라는 한 남자예요. 이 남자는 온갖 여성을 다 섭렵했답니다. 심지어는요, 비구니, 여성까지도 다 섭렵할 정도로 플레이보이를 했었고요. 안평대군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여성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실제로는 굉장히 호색풍조가 유행했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의 소화, 성의 담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죠. 그런 호색풍조에 대한 담론들이. 그래서 태평하나 골계전이라든가 음연순이라든가 용제총화 같은데 잘 그게 나옵니다. 근데요, 여기는 이제 남자들이고, 그럼 여자들은 어땠겠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뭐죠? 집안에 갇혀가지고 정조만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예. 특히 사족뿐만이 아니라 일반 여성들 어땠을까? 예. 천만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생각해 보시면 뭐 어우동이니 장녹순이 막 이런 사람들 전부 조선 전기 여성들이잖아요. 그것도 다 양반 대갓집 딸들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조선 전기에 보면 이런 혼외 연애, 소위 말하면 간통 사건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 실록에서요, 간통 딱 아니면 간부 이렇게 딱 실록을 검색해 보면 몇 건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예, 약 한 2,000건 이상이 나옵니다. 간부 그러면 약 1,700건 정도가 나오거든요. 엄청납니다.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죄송합니다. 간통 사건이, 혼외 연애 사건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제가 대표적인 예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선 전기 여성들의 혼외 연애에 대해서. 맨 처음에 정종대 때 변계랑의 누나입니다. 변계랑 아시죠, 여러분? 시조시인. 그 변계랑의 누나가 종들하고 함께 그런 혼외 연애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조카딸, 변계랑의 조카딸도 마찬가지 또 혼외 연애 사건까지 일으켜가지고 변계랑이 아주 애를 먹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건 약과입니다. 태종대 때입니다. 이제 조화의 처,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조화의 처 김씨인데요. 이 조화의 처의 김씨는 어땠냐면, 조화가 먼저 그 당시에는 처가살이를 했기 때문에 장모하고 이제 혼외 연애를 해버린 거예요. 간통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랬더니 이제 김씨가 화가 나가지고 허해라는 남자하고 혼외 연애를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맞바람을 피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결국은 이혼했겠죠, 거의. 그러면서 종들하고 또 상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조화가 죽자 이지라는 남자하고 재혼을 하게 되는데요. 재혼한 다음에도 이제 승려들하고 계속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남자들을 상대해서 결국 이제 실록에까지 올라오는 그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세조때 때 이순지의 딸, 여러분 사방지 아시죠? 굉장히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이 사방지라는 양성애자거든요. 양성인인데 이 사람하고 또 해가지고 실록에 굉장히 크게 대서특필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선 전기 여성들의 혼외 연애가 가장 많이 나왔던 건 세종대하고 성종대 때입니다. 특이합니다. 아마 이 시대가 좀 성의 과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금들이 어떻게 해서든 제재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사건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세자빈 봉씨, 문종의 세자빈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궁녀 소상하고 동성애하다가 들켜가지고 이제 세종이 쫓아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종대 때 가장 큰 혼외 연애 사건은 유감동 사건입니다. 유감동은요, 양반, 그 다음에 중간관리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인들, 그 다음에 노비들 39명, 밝혀진 것만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건 어쩔 수 없고요. 39명의 남자들을 상대를 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성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세종이 변방의 광기로 쫓아내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종대 때 굉장히 이런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성종대 때도 마찬가지 이게 이어집니다. 일단은 성종대 때 대표적인 사건이 어우동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어우동. 영화로도 나왔죠. 어우동은 남편이 태강수 이동이라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먼저 기냐고 소위 말하면 바람을 핍니다. 그러니까 어우동이 은장장이라고 해서 은장이하고 간통을 해버려요. 혼외 연애를 해버리죠. 소위 말하면 또 맞바람을 피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오종렬하고 재혼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남성 편력이 들어가는데, 종친에서 공신들, 그 다음에 의학생들, 뭐 종들, 온갖 사람들하고 어때요? 혼외 연애를 하는 거죠. 근데 어우동이 왜 굉장히 강한 처벌을 받았냐면, 혼외 연애를 하고 나서 표식으로 문신을 해놔요. 자기 이름을 남자 몸에 새겨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성종이 도저히 이제 못 봐주겠으니까 뭡니까? 교수형,
소위 말하면 사형에 처해버리잖아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다루는데 사형에 처해지러 갈 때 어때요? 어우동의 어머니가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딸이 그렇게 잘못했느냐? 죽을 만큼 잘못했느냐? 지금 이 시대에 여자들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우리 딸은 좀만 더 심했을 뿐인데 왜 우리 딸을 표본으로 삼아서 죽이느냐 하면서 반발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조선 전기 여성들은 혼외연애가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성종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국가의 기강을 세워서 또 신분 질서를 확립해서 소위 말하면 강국이 돼가야 되는데 이게 기본적인 어때요? 성문화가 이렇게 문란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경국대전, 법전을 편찬하면서 대대적으로 성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성의 역사에서 가장 큰 획기적인 사건이었던 거죠. 이게 갑작스럽게 됐고, 그 다음에 또 갑작스럽게 했는데 너무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을 향해서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성문화, 특히 여성들의 성문화가 급격히 바뀌어가 버렸던 계기였던 겁니다. 이 뭐냐면 성종은 제가 볼 때도 정말 그 법을 참 비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내법입니다. 어땠어요? 고려시대만의 여성들이 사찰이라든가 야외에서 노는 거 또는 뭐 야외에서 제사 지내는 거 하면서 어때요? 승려라든가 다른 남자들하고 많이 접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종은 내법으로 해가지고 남녀 유별, 남녀를 이제는 뭡니까? 따로따로 생활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혼전이라든가 혼 외의 연애들을 못하게 금지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두 번째, 혼인을 이제 필수화 시키는데요. 특히 사족 여성들은 반드시 결혼을 시켜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결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뭐 나이 들면 다 결혼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에 이제 대신에 이제 젊은 층들은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겠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인류 역사에서 결혼은 성을 통제하기 위한, 특히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었습니다. 왜? 결혼하면 성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자들은 항상 결혼을 통해서 성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지금 젊은 층은 바로 거기에서 그런 어떤 억압감 또는 내가 많은 책임들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래서 조선 전기의 성종은 바로 사족층들의 결혼을 필수화함으로써 신분 질서를 확립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자유혼을 했었잖아요. 이제는 중매혼을 시켜버린 겁니다. 부모의 허락을 받고 중매장애를 통해서 부모의 허락에 의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이제 중매혼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다음에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재혼입니다. 재혼을 못하면 어때요? 이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종은 과부들의 재혼을 금지시켜 버리는데 그 이전만 해도 어때요? 삼가,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세 번까지 결혼하는 것, 세 번째부터는 문제를 삼았어도 두 번째 결혼하는 것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았는데 성종은 두 번째 결혼한 여자도 이제 누구를 문제 삼아버리냐면 자식들을 절대 그러니까 재혼녀의 자식들은 관직에 못 오르게 해라. 딱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엄마가 내 자식 잘못되는 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내 인생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재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족층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고요. 조선 중기가 되고 후기가 되면 특히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서민층까지 이게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조선 전 중기에는 사족층의 여성들이 재혼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조선 전기에 성종이 이 성문화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조선 전기에 결혼 생활은 또 어땠을까 좀 보겠습니다. 아까 했지만 성도 여전히 자유분방했지만 결혼도 여전히 조선 전 중기 때까지는 굉장히 개방적이었고
또 여성들한테 상당히 여성들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쪽으로 결혼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고려시대처럼 남기여가, 소위 말하면 남자들이 여자 집에 장가를 가서 거기서 처가살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들을 낳고 키운 거죠, 보면. 그래서 뭐냐면 조선시대 전기에만 해도 대표적으로 이제 김숙자라든가 뭐 이연적이라든가 이흉태라든가 그 당시 일기를 보면 다 남자들이 처가살이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어때요? 처가살이 때는 재산을 남자 여자 공평 분배를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힘이 굉장히 강했고 여전히 바깥 출입도 자유롭게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전의 자유연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때 여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생규장전, 금오신화의 이생규장전이라든가 용제청화의 안생 이야기를 보면요, 여자들이 먼저 대시를 하고요, 또 여자들이 먼저 프로포즈를 해요. 희한하게. 왜 조선 전기에 여자들이 적극적으로 남자들을 고르고 결혼을 하자고 했을까요? 여러분들, 바로 처가살이 문화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은 어때요? 시집살이이기 때문에 남자가 좋은 여자를, 소위 말해 순종적인 여자를 데려와서 부모를 모셔야 되듯이 조선 전기는 반대로 여자가 좋은 남자를 선정해서 자기 부모를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여자가 더 적극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혼 후에도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지위가 거의 동등해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재산을 똑같이 받았고 여자들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매 맞는 남자가 의외로 조선 전기에는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조선 중종 12년에는 매 맞는 남자가 6건이 터지는데요. 홍원필이라든가 이영간, 허지, 정정보, 신수린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영간 같은 경우는요, 아내한테 맞아서 죽어요. 또 이 사람들 그냥 서민들 아닙니다. 다 양반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굉장히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신하들이 그래서 막 소위 말하면 임금한테 하소연을 해요. 막 이러다가 정말 조선 남자의 씨가 마르겠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임금이 그러죠. 도대체 왜 조선에는 이렇게 매 맞는 남자가 계속 나오는 거냐 했더니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전하, 처가살이 한번 해보십시오. 예, 처가살이 하면 남자들이 기를 못 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기세에 등등해가지고 매 맞는 남자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례 문화를 빨리 바꿔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게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후기에 18세기가 되면 이제 드디어 시집살이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여전히 자유분방한 성문화, 그리고 또 가족에 있어서 남자들의 처가살이 문화 때문에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뭡니까? 특히 성종이 여성들의 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질서라든가 사회의 어떤 안정을 취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방식이죠. 남녀 평등한 문화는 아니지만 조선식으로 신분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조선 전기까지 오늘 봤습니다. 어떠세요? 오늘 원시 시대부터 조선 전기까지 쭉 봤는데, 역시 우리 이 당시만 해도 자유연애 시대, 그러니까 성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성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성성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조선 후기부터는 이제 성이 쾌락이라든가 아니면 상품화가 된다든가 이렇게 이제 성이 서서히 이제 격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성은 남녀 간의 어느 정도 이제 사랑의 표시로서 또 어떤 뭡니까 다산이라든가 풍요의 어떤 상징물로서 상당히 신성성이 아직까지는 담보가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혼전하고 혼 후에 여전히 남자나 여자나 연애를 계속하는, 소위 말하면 다처자부제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종대 때 갑작스럽게 성이 통제가 되는데, 특히 여성들의 성을 통제하면서 성문화가 급작스럽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조선 전중기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어찌 보면 세상에 성문화에 있어서는 세상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